트렌드 및 사례 연구 6주차 1차 시는 리포트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리포트에서 어떻게 참고 문헌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간 과제 리포트와 관련되어서 루이스 칸 건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사실은 저기 김중업 건축가와 그 다음에 꼬르비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번 주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중간 과제 시간을 좀 많이 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9주차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루이스 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7주차 정도에 끝나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만약 이걸 8주차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루이스 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주를 댕겼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칸 건축에다 다루기를 하고, 그에 앞서서 정확히 리포트 쓰는 요령이긴 한데 사실은 리포트의 참고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이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도서관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 20명인데 도서관에 충분히 책을 찾기도 힘들 것 같아서 좀 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한번 찾아볼까 해서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먼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라 이런 걸 찾는 것도 좋지만은 논문을 찾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논문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논문의 종류를 크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한국 건축과 실내 건축계 논문의 종류는 일단은 논문집으로, 그러니까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들의 졸업 논문이 있어요. 이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석사는 보통 100페이지, 학사는 사실은 학사 논문이 이제 검색이 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고, 석사 논문은 100페이지 내외, 박사 논문은 200페이지 내외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읽기도 힘들 거고, 물론 리포트 할 때 참고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이제 학술지 논문이랑 그 다음에 학술 발표대회 논문이 있는데, 여러 건축학회, 실내 건축학회에서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논문을 통과하기 위해 심사를 받아요. 이것이 학술지 논문이고, 그 다음에 보통 충계축에서 발표되는 발표대회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레이드, 그 등급이 다른 거예요. 그 학술지 논문은 정식으로 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충계축에는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학술지 논문은 정말 통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아니 많이 어려워요. 그 말은 검증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술 발표대회 논문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한 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겠다 정도의 아주 발표 대회예요. 이거는 그레이드가 좀 낮아요. 그런데 이제 검증의 단계가 조금 낮아지는 거죠. 졸업 논문은 아까 전에 말한 석사, 박사 이런 논문들은 그 논문에 그 지도 교수님들이 있어요. 심사활동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은 논문을 쓸 때 1장, 2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는 건 1장, 2장, 3장 정도예요. 4, 5장은 바로 그 논문을 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2, 3장은 그 논문의 내용들 정리하는 내용들이라서, 뭐 루이스 칸에 대한 건축을 갖다 찾으신다면은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보면 2장 정도에는 보통 루이스 칸의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은 거기에다가 막 자기들이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졸업 논문은 이렇게 어떤 건축가나 실내 건축가나 아니면 이론에 대해서 2장, 3장에선 보통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갖다가 이제 리포트를 쓸 때 2장 3장을 참고할 때는 사실 졸업 논문이 좋긴 하는데, 글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갖다 한꺼번에 싹 읽고 할 수 있는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학술지 논문은 또 이게 등록된 학술지 논문과 비등록된 학술지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된 학술지 논문은, 이 논문을 갖다가 논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논문을 통과시키고 아니면 논문을 배제시키는 것을 갖다가 비율을 봐서, 여기는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학술진흥재단에서 이 등록지를 자기에다가 등록을 시켜요. 이런 학술지 논문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고, 비등록된 학술지 논문은 그렇다고 해도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뭐 좀 뭐랄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할 수 있게 좋은 것들은 학술지 논문이에요. 요거는 많아봤자 짧거든요. 그리고 학술지 논문은 비공개된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평가는 하기 때문에 분량은 20페이지 안쪽이에요. 뭐 길어봤자 사실은 20페이지 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지도 교수나 이런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논문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더 인정받는 면이 있죠. 근데 학술 발표 논문은 보통 4페이지 내외로 작성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학술 발표 논문은 내가 졸업 논문을 쓰기 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것 갖다가 이제 논리를 갖다가, 물론 공개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모르죠. 얼만데요, 석사 박사들이. 그런데 내가 이런 주제를 하겠다는 거 하면서 이제 논리를 담아서 발표하는 거, 이런 주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다고 생각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게 그 요거는 그 전통 논문이에요. 학술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요렇게 돼 있죠. 학술 발표대 논문은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 논문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걸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이 논문들의 한 50% 정도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없는 논문들은 제껴놓더라도 다운받을 수 있는 논문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논문만 갖고도 충분히 리포트 훌륭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논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도 예전에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대학원 학생들도 이 논문들을 갖다가 보통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논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도 그거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제출하고 있어요. 논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근데 그걸 모르고 네이버나 이런 데 구글링 해서 거기 나온 논문을 유료로 구입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말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19명이 한꺼번에 그 루이스 카넬 건축회를 찾아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가보면은 누군가 다 빌려 가면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건축 분야의 논문은 크게 건축 계획, 그 다음에 건축 이론, 건축 역사, 건축 구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논문을 내는 입장인 거고, 실제로는 뭐 우리가 검색하는데 이거 갖다가 이 키워드로는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건축계, 건축 이론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바웃하게 돼 있어요. 실내 건축 분야도 똑같죠. 실내 건축 분야는 실내 건축 계획, 실내 건축 이론, 실내 건축 역사, 실내 건축 의장 등의 논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 및 실내 그 논문도 보면은 어, 크게는 두 개로 나눠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건축가, 건축 이론,
실내 건축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 및 실내 건축 계획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학원은 대부분 졸업 논문을 갖다가 작품 논문을 해요. 여러분들 그 졸업 작품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명 팀을 하는 게 혼자 쓰는 거고 혼자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졸업 작품을 할 때 베이스가 되는 그런 이론들, 그다음 그런 분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가 설계한 평면이나 인면이랑 단면이 들어가고 3D가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 설계 및 실내 건축 논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이론 논문이죠. 사실은 이론 논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공통된 하나의 주제로 한 작가 혹은 여러 건축의 실내 건축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여서 어떠한 건축적 경향이나 이론적인 특성을 찾아서 내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루이스 칸에 대해서 저도 논문을 이제 쓴 적이 있지만, 그게 어떤 논문이었냐면은 루이스 칸이 건축에서 카발라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단서로 그럼 카발라가 무엇인가? 그래서 카발라를 갖다가 찾아봤고 그걸로 루이스 칸 건축이 어떻게 비교됐는지를 갖다가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결론이 돼요. 근데 이런 뭐 경우는 이제 석박사 논문으로 쓸 때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은 이것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본인이 논리랑 그 다음에 논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빠 첫 번째 말한 실내 건축 계획 같은 논문들은 내가 증명하는 걸 설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축 및 실내 건축 이론도 건축 및 실내 건축 계획 논문의 한 분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갔던 거는 이제 건축가의 경향에 대한 거고, 요 이론은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말할까,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점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경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루이스 칸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루이스 칸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이스 칸을 포함해서 다른 모더니즘 건축가의 특징 중에서 요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넓게 보는 것이 실내 건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거는 앞에 말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한 이론이 조금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건축 및 실내 건축 역사에 대한 이론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보통은 전통 건축, 그러니까 국내 전통 건축, 한국 전통 건축, 서양 전통 건축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해요. 근데 이것도 또 보면은 위에 건축 및 실내 건축 이론이랑 같이 이제 엮이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모더니즘 건축도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섞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 논문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이거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3D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로 뭐 동선을 갖다가 누적을 분석한다든지 시각을 분석하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문이 나오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대부분 데이터랑 표로 나와요. 이게 되게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평면 풀어놓고 사람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증명은 그걸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시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논문은 다른 분들이 참 참고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걸 갖지 않은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거나 그걸 활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건축 및 실내 건축 설비들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지만은 요걸 갖다가 그냥 광범위하게 건축계 논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학교의 자료를 갖다가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학교의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먼저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그 기관 바로 가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도서관을 눌러주세요. 도서관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서 로그인을 안 하시고 사용하시면은 일단은 그 전자자료를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전자자료 있죠? 이 전자자료를 누르시면은 로그인 하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학술 논문 데이터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IT 자격증이나 어학강좌 이런 건 어학강좌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여기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요거하고 요겁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한번 눌러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많이 사용했던 것이 요 두 개입니다. 근데 먼저 캐리스라고 하죠. 학술정보원을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게 이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논문,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논문, 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논문,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책, 이런 것들이 모두 검색이 돼요. 사실 해외 전자자료도 검색이 되는데, 해외 전자 검색 자료, 그러니까 논문이나 석사는 영어로 돼 외국어로 돼 있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은 그 돈을 주고 사야 해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면은 모르겠고 또 그거 갖다가 이제 번역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외 검색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검색어를 집어넣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루이스 칸에 대해서 쓸 거니까 루이스 칸을 여기 검색어에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 학위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학위 논문이 여기 108개가 있죠? 108개가 들어간 논문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학술지 논문은 120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검색하는데 조금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이게 영어로 넣는 것들이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보통 키워드를 넣어놔요. 키워드라는 것은 이 논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논문을 쓴 사람이 거기다 키워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는 검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여러분 샵 같은 거 해가지고 검색이 더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기능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니까 어떤 문제가 뭐냐면 루이스 칸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칸은 뭐 보통 그냥 한국어로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르 꼬르비제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르 코르비제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르 꼬르비제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금 구글에서는 르 코르비제를 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색의 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도 다다오, 다다오 안도가 있고 안도 다다오가 있고 일본어로 다다오 안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글을 검색하는데 안도 다다오를 쳐봐요. 안도 다다오를 쳐보는데 그냥 안도 다다오를 치는 것보다는 한자로 안도 다다오를 치는 게 훨씬 더 양이 많아요. 왜? 일본 애들이 더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일본 애들에 대한 검색이 우리나라에선 안도 다다오 하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안도 다다오를 갖다 일본어 치면 일본어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 구글이 너무 훌륭해서 일본어는 거의 90% 이상 그냥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를 찾는 것도 그래요. 그냥 한글로 루이스 칸 치는 것보다 영어로 루이스 칸을 치면 훨씬 더 많은 이미지가 나와요. 왜?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 있는 거잖아요. 해외 애들이 찍은 사진들이 나오기 때문에 루이스 칸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건 건축에 대한 작품에, 실내 작품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실내 작품도 뭐 예를 들면은 필립 엑스터 아카데미 라이브러리 이렇게 영어로 치는 것이 필립 엑스터 아카데미 대학보다 훨씬 더 한글로 치는 것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검색을 할 때. 정말 구글 훌륭해요. 이 구글 갖다 회사를 칭찬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번역이나 이런 기능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루이스 칸을 일단 한글로 검색해서 들어가 볼까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는 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좀 웃긴 이야기인데, 국내 학술 논문은 무료랑 유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료 유료가 거의 반반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도 국내 학술 논문은 사실은 무료로 다운로드 못 받고 유료로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을 해요. 다른 페이지로 옮겨가고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여기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위 논문 들어가시면 학위 논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문보기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보시는 내용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 학교 차별하는 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히 듣지 못한 대학에서 그 논문이 나온 거랑,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대학에서 논문이 나오는 거랑 달라요. 그리고 이 연도수가 과거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2003년도 이렇게 되는 게 낫고, 과거로 가는 건 너무 옛날 과거 논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들은 대학의 논문을 다운로드 받는 게 낫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래도 좀 익히 들어본 대학에서는 그 졸업 논문, 석사나 박사 논문을 할 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검증을 거친다고요. 사실은 그 이런 말은 뭐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대학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대학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논문이 이런 건 시스템이 잘 못 돼 가지고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본 대학의 이름이 있는 것,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는 있겠죠. 익히 들어본 대학의 이런 말은 뭐하지만은 사실은, 예,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학교를 폄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논문들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요. 도리어 학위 논문이, 그러니까 석사, 박사, 졸업 논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문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은 어떻게 원문으로 쓰여진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원문 보기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떠요. 물론 요렇게 뜨는 게 시스템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은 요렇게 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논문을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만 볼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면에서만 볼 건가요?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도 있을 텐데요. 그쵸? 근데 정말 캐리스는 시스템 훌륭해서, 그리고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해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요,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학 논문들은 보통은 그 대학에서 석사 학위 논문을 받으면은 그 논문을 중앙도서관에 보내요. 한국의 중앙도서관, 이거는 올해 졸업한 논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캐리스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래도 대학에서 쓴 논문이라서 이런 걸 자료를 공유하고 올려놓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찾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돈 뭐랄까 기술적이보다는 서술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논문들은 다 어떤 목표 지향으로 논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훌륭하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거는 조금 이 PDF인가 뭔가 해가지고 시간 제한을 주는 그런 그 PDF도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한 달간만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expired,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몇몇 대학, 치사하게 서울대학교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논문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포트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 더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술지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리스에서도 학술지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요새 리스가 그걸 갖다가 대부분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디피아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 검색으로 이렇게 루이스 칸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캐리스랑 좀 다른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죠. 여기도 역시 키워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검색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검색 결과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뜹니다. 아까 전에 원문 그렇게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추천 논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키워드로 연관된 걸로 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죠. 예,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잘 사용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주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할게요.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나 논문을 할 때 각주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창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이걸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포트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리를 잘하고 결론 부분만 나의 생각이 어떻다고 밝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쪽 생각을 든다. 그리고 난 이쪽 경향이 또 한다. 이런 느낌점으로 하면 되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양 리포트나 이런 걸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남의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주를 작성하는 요령도 있어요. 각주는 크게 인용이랑 참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용은 뭐냐면은 그냥 중요 단어나 문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갖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제 기준인데, 사실은 지금 연구 논문 기준에서 인용이나 참조를 구분하진 않아요. 구분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리포트 작성할 때 꼭 인용이랑 참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 중에서 나중에 더 진학을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친구들이라면은 이런 기준을 좀 갖고 논문을 작성하면 좋겠다는 거죠. 참조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용은 어떤 단락이나 어떤 문맥을 갖다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참조는 내가 한 7, 8페이지를 쫙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추락해서 뭐 이걸 한 단락으로 줄였다. 이럴 때는 참조를 쓰는 거예요. 왜 인용이랑 참조를 좀 구분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논문 쓸 때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정확히 어떤 데서 봤는지를 갖다가 기억할 때는 인용이라고 쓰는 거고, 내가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논문을 읽고,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요지를 파악했다고 하면은, 그건 참조라고 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논문을 피드백할 때나 리포트를 피드백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찾으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작성 요령인데, 보통은 이렇게 해요.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논문의 제목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홍익대 박사 논문이고, 만일 뭐 건국대 석사 논문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문의 연도, 그러니까 논문이 언제 발표됐는지 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입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래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학술지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논문의 제목 쓰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논문집이 어디인지를 갖다가 써야 해요. 그 다음에 22권 6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22권이라는 게 보통은 뭐 2020년, 뭐 2019년에서 그 한 해에 나오는 논문들 모두 한 권으로 써요. 그 다음에 6호는 호는 보통 어떤 학회지 논문은 두 달에 한 번, 어떤 학회 논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월 달에 나오면 1호,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논문들은 2월 달에 나오면 1호,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영어로는 볼, 그 다음에 넘버 이렇게 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학술지 게재 논문, 언제 게재되는지 적어주는 게 좋은 거고, 페이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예, 서적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자 들어가고, 이렇게 제목 들어가고, 출판사명 들어가고, 어떤 학회지는 그 지역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서울인지 아니면은 뭐 캘리포니아 뭐 저기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그 출판연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리포트에 여러분들이 적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디다 갖다 봤을 때는 그런 것들 갖다가 써놓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리포트를 다시 피드백하거나 다르게 필요했을 때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이런 각주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리포트 보고, 아, 이건 언제 봤는데 해가지고 다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적어두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출을 다는 요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연구에 대한 객관성과 논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다양한 논문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뭐 최유식의 논문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이 그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더 깊게 파고들거나 이러면서 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노벨 화학상인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저명한 과학자가 그 사람의 논문을 보고 아 이게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그걸 각주를 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벨상을 준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 학자가 연구한 건데 그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일본의 화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로 노벨상이 주어졌어요. 그때 논란은 좀 많았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각주 하나 단 거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 후속에 그 각주를 이용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논문이 훌륭하긴 한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일본 화학자가 그 사실은 그게 석사인가 박사 때 박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논문을 쓴 건데 자기는 논문을 쓰고 학교를 나와서 무슨 공장에 취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한테 공장에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노벨상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피싱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노벨상이 주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리포터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 리포트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 각주를 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각주를 달아줘야 하는데 보면 개인 블로그나 이렇게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각주로 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뭐 요런 위키피디아인가? 그런 식의 그런 좀 그래도 공신력이 좀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각주를 달아야지 만일 정말 개인적인 블로그나 이런 데들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잘못된 그 정보를 갖고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이 블로그가 계속 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리포트에 각주로 단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의 이미지를 인터넷 다운로드 받은 경우 사진과 그림의 인용을 그림의 캡션에 달아줘야 하는데 요새는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 결벽증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논문을 쓸 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주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치유식의 박사 논문을 갖다가 이게 5번, 6번 쓰게 되는데 계속 각주가 반복될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석박사 논문의 경우에는 이름은 웬만하면 달리지 않으니까 뭐 치유식을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학술지 논문, 박사 논문 다 해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그 복잡하게 쓰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석사, 박사 논문이면 앞에 논문이라고 쓰면 돼요. 요거 아까 전에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은 그냥 앞에 학술지 논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 서적의 경우는 앞에 책이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 보고서면 앞에 보고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서적은 이름이랑 그 다음에 IBID가 바로 외국처에서 앞에 책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은 리포트에서 작성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나 이런 거 찾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주 작성한 유해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렇게 해놨죠.
음, 아래 논문을 참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박사 논문 냈을 때 적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걸 참고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건 좀 복잡하게 사실 좀 강박증에 가깝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필요 없지만 앞에 정도. 그리고 만일 정 힘들다면 꼭 그렇게 각수 작성 요령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걸 연습을 해두는 것들이, 물론 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충분히 앞으로 도움이 되겠지만은,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 뭐 더 많겠죠. 취업하는 친구들 더 많겠지만은, 음, 이제 리포트를 앞으로 몇 번을 더 쓰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각주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 다음부터 2차 시에는 이제 로이스 칸의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요 뒤에다가 바로 또 한 10분 정도 루이스 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루이스 칸 건축으로 넘어갈게요. 뭐 일단은 모든 교실 50분을 채워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 이제 루이스 칸의 건축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필립 엑스터 아카데미 도서관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요. 어, 오늘 이번 6주차는 루이스 칸의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7주차 그리고 8주차 초반은 제가 루이스 칸 건축 답사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게요. 루이스 칸의 건축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초기에 에콜 데 보자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최초의 건축 전문 학교가 에콜 데 보자르예요. 사실 세계 최초의 건축 학교가 에콜 데 보자르죠. 에콜 데 보자르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있는 방식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교수님과 같이 토론하면서 설계를 진행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에스키스라고 하죠. 아마 교수님들도 에스키스란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거 불어예요. 예, 그래서 에꼴드 보자르에서 교수랑 학생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건축 교육을 시키는 걸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건축이랑 실내 건축 교육의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더니즘 건축의 경향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콜드 보자르의 건축적인 경향에 반대를 해서 모더니즘 건축시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루이스 칸은, 그러니까 에콜드 보자르의 건축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대칭이에요. 평면도 대칭, 인면도 대칭, 다 대칭을 사용하는 건데, 모더니즘 건축은 사실은 대칭은 뭐 바깥으로 봤을 때는 뭐 평범하게 뭐 국제주의 양식 같은 건 박스형이니까 대칭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내부 평면에서는 사용자 동선에 따라서 자유로운 평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면 대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루이스 칸만은 그 에콜드 보자르의 그런 평면 형식을 자기 건축에 좀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지금 저기 솔크 인스티튜트, 솔크 연구소 같은 경우도 대칭 보이고, 필립 엑스터 아카데미 그 도서관도 그런 면이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주로 활동했던 데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가 원래 미국에서 그 영국의 에콜드 보자르적인 건축 경영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분위기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가보시면은 그 되게 에콜드 보자르적인 그런 그 근대 건축, 신고전주의 한 1890년대부터 1900년대 후반의 건물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루이스 칸의 초기 건축의 경향이고, 두 번째는 뉴 브루탈리즘과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뉴 브루탈리즘이라는 거는 사실은 따로 뉴 브루탈리즘을 할 건 없고, 그러니까 그
원래 브루탈리즘을 처음 만든 사람은 르꼬르비제고 노출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뉴 브루탈리즘은 그 르꼬르비제가 했던 뉴 브루탈리즘을 갖다가 영국의 몇몇 건축가들이 이런 건 새로운 경향이다 해가지고 단순히 노출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그런 건축 평면의 방식, 표현의 방식으로 모더니즘 건축을 발전시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뉴 브루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노출 콘크리트예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영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영향은 사실 단위 공간을 만들고 그걸 반복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마치 세포 하나가 증식을 해서 하나의 생물을 만드는 것처럼 반복의 그 특성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솔크 연구소나 리차드 연구소 같은 경우도 하나의 단위 유닛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영향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루이스 칸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은 이 사람이 독보적인 건축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만의 특징들이. 이제 뒤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건축, 독자적인 건축 철학은 대단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니까 아직 설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이제 졸업작품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컨셉 외칠 거예요. 컨셉을 갖다가 적용해서 디자인을 해야 한다. 그런 설계의 방법이나 이론들을 만든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이 루이스 칸이에요. 이거 필라델피아 그 유니버시티 펜실바니아 유펜의 교수였거든요. 그 유펜이 바로 그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교수였고 건축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저도 교수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컨셉을 중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더니즘 건축은 컨셉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형태나 이런 것들, 기능주의적인 것을 갖다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루이스 칸의 이런 방식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롱샹 교회를 보셨겠지만은 롱샹 교회 컨셉 없어요. 어떤 컨셉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루크루비제가 그렇게 돼서 거기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신부의 모자이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교수의 주장처럼 어떤 개의 등딱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발전을 안 시켰는데 루이스 칸은 안 그랬어요. 칸만의 독자적인 건축 철학이 훌륭한 것은 자기가 생각한 건축의 개념, 디자인의 개념,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후학들,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 길을 만든 겁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은 바로 에꼴데 보자르에서 설계한 그런 공간들이에요. 대칭이죠. 그리고 에꼴데 보자르는 바로 그 서양 전통 건축의 양식들, 이제 이런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경우 창들은 바로 그 르네상스들의 창들이나 디자인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디테일화해서 새로운 건축에 그 당시에 지금의 새로운 건축이 아니라 지금의 새로운 건축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런 그 천창이 없었죠. 중정이 이런 것도 철과 유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건 산업주의 건축의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건축을 추구했던 거고 모더니즘 건축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과거의 전통 건축이나 양식이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갖다가 추구하겠다는 것이 모더니즘 건축의 시작입니다. 루이스 칸의 대표적인 건축 철학은 세 가지예요. 서브드 스페이스, 서번트 스페이스입니다. 서번트 스페이스를 일본 애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브드 스페이스는 주공간, 서번트 스페이스는 부공간으로 설명했는데, 서브드 스페이스는 바로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강의실이 있잖아요? 그럼 강의실 같은 것이 서브드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서번트 스페이스는 여러분들 강의실 가기 위해서 계단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입구를 들어가서 하는 공간이 있겠죠. 그런 것들 서번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번트 스페이스는 봉사를 받는 공간이고 서번트 스페이스는 봉사를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저걸 주공간, 부공간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 번역은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거기에 맞는 말도 정확하게 없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서번트 스페이스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주공간, 부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이 되게 그러니까 서번트 스페이스는 왠지 쓸데없는 공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서브드 스페이스로서 코어나 복도는 서번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공간이죠. 이거는 솔크 인스티튜트의 단면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런 코어나 복도가 있고 실험실은 서버드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공간이 여기가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코어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실이 있죠. 이게 보게 되면은 여길 갖다가 이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 그 이동에 이용한 것들, 어떤 공간에 그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는 공간들은 바로 서번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크를 보게 되면은 재밌는 거는 사실은 루이스 칸의 건축은 이거는 특별히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디자인은 이쪽이 더 디자인 많이 돼 있어요. 디자인적인 것으로서는. 그리고 여기는 정말 기능적으로만 돼 있어요. 서번트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도리어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이 코어랑 복도가 서브드 스페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실험실이 서번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요거의 디자인을 갖다가 위에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 것들이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건축 철학의 특징이 바로 연결의 건축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키텍처 오브 커넥션입니다. 이게 연결의 건축이에요. 왜냐하면은 주공간이 있어야지 부공간이 있고 부공간이 있어야지 주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공간들이 서로 주공간, 부공간, 주공간, 부공간 번갈아 가면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 연결의 건축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건축가들은 이런 것을 갖다 개념화하지 못했어요. 암암리에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네임택을 달지 못했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은 그렇게 네임택을 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과 침묵인데 이건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는데 그 그림자와 그 다음에 빛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공간적인 것 갖다가 빛과 침묵이라고 이 사람의 건축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점점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6주차 1차 시는 마치겠습니다. 2차 시에도 또 봬요.